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위치 특성과 영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페이지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나라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페이지에 사례 더하기부터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례 더하기 그림을 보면은 자, 북극해 항로의 상용화와 우리나라의 미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해는 다 아시죠? 북극해. 그래서 말 그대로 여기 사진을 보면은 이 북극 지역을 말합니다. 북극. 근데 이 북극 지역은 자, 북극과 남극의 차이가 뭐냐면은 북극 같은 경우에는 음, 말 그대로 이게 얼음입니다. 빙하입니다. 빙하. 그래서 만약에 이 북극이 사라지면은 이 지역은 온전히 바다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남극 같은 경우에는 대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으로 덮여 있지만은 이 눈이 다 녹는다면은 이렇게 땅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북극해 항로가 즉 북극이 녹았을 때 이 북극 지역을 우리가 이제 항로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북극해가 항로로 사용되었을 때 우리나라에 이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요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도 지금은 이렇게 이제 삥 둘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북극이 뚫린다면은 훨씬 더 가까운 거리로 우리가 무역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북극해가 녹는 이유는 다 알다시피 지구 온난화입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온이 상승하니까 이 이렇게 얼음이 녹는 해빙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극해 항로의 상용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용화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극해 항로를 우리가 이제 편하게 일상적으로 상용하는 게 어떤지에 대해서 논의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상용화가 된다면은 이 동해 바다 같은 경우에는 수에즈 항로에 물락할 것 같은 핵심 항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라카 해협 같은 경우에는 지중해에 있는 곳입니다. 지중해. 그래서 이 항로를 통해서 이제 유럽과 교역을 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로에서 되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수에즈 항로와 비슷한 그거에 걸맞는 또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동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극해 항로가 상용화가 된다면은 이 동해도 역시 이렇게 수에즈 항로와 비슷하게 큰 위상을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항만 물류에서도 이 부산항은 이렇게 허브 항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브 항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이 자전거 바퀴가 있으면은 이 중앙에 있고 이렇게 쇠창살이 이렇게 모두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지점을 우리가 이제 허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허브라는 게 지리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렇게 어느 곳으로나 다 연결이 쉬운 요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요한 곳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산항은 중요한 항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허브 항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세계 무역의 물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싱가포르 항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항. 그래서 이 싱가포르 항의 무역 거점이 이렇게 부산항으로 이전될 수도 있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 2, 세계의 시간대와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중앙 경선이 있고 표준 경선이 있습니다. 근데 중앙 경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중앙을 지나는 경선으로 이렇게 동경 127도 30분이 됩니다. 동경 127도 30분. 근데 표준 경선은 이렇게 시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선은 우리가 동경 135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자, 지구가 원이 360도입니다. 360도. 자, 360도고 시간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눴을 때 이 15도가 이렇게 1시간 차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15도가 차이 날 때마다 1시간 차이 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127도 30분을 쓸 때보다 135도를 쓰니까 시간 계산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준 경선으로 동경 135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차이는 이렇게 이제 30분이 차이 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중고도 시간입니다. 이 남중고도. 그래서 남중고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렇게 이게 지표 땅입니다. 그리고 이게 태양이고, 그래서 이 태양이 땅과 이렇게 정각 90도를 이루는 시간을 우리가 남중고도 시간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남중고도 시간은 이렇게 12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2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0분이 차이 나기 때문에, 자, 12시 30분이 남중고도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경선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11시 30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135도의 표준 경선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30분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쓰는 경선이기 때문에 일본이랑은 시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탐구활동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료 2를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표준 경선을 중앙 경선으로 변경하면 우리나라의 표준시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써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경선은 아까 전에 말했는 것처럼 이렇게 30분 빠른 시간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이 1시간마다 15도씩 회전을 하고, 뭐 이렇게 이유를 축적을 하는데, 한마디로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표준 경선 135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척점입니다. 이 대척점은 교과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거 그래도 중요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척점은 말 그대로 이렇게 정반대인 곳입니다. 정반대인 곳. 그래서 그 리우데 자네이루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알지도 모르겠는데 브라질의 어느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완전 이렇게 지구의 반대편, 여기는 지금 우루과이라고 있는데 지금 교과서상으로 우리가 리우데 자네이루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있으면은 이 중앙이 어디죠? 중앙이 적도죠. 적도. 그래서 적도의 위쪽을 우리가 북반구, 북위, 그리고 남쪽을 남반구 혹은 남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위 37도 선에 위치했지만은 이 대척점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 37도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반구냐 북반구냐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단 127도, 동경 127도입니다. 근데 이 대척점 같은 경우에는 서경입니다. 서경. 그래서 반대로 180에서 나머지 127도를 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서경 53도.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료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살펴봤는 거랑 비슷한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곳에 있어서 이렇게 대륙과 해양을 모두 연결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도로, 해상, 항공교통의 중심지로서 잠재력이 매우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아시안 하이웨이입니다. 아시안 하이웨이. 그래서 이 하이웨이라고 하면은 그냥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속도로. 자, 그래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뭐냐면은 이 아시아의 32개국을 지나는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가 이 아시아의 32개국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아시안 하이웨이를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게 현대판 실크로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실크로드를 들어봤을지는 모르겠는데, 이 실크로드가 동양과 서양의 교류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양의 문화와 이 서양의 문화가 이렇게 활발하게 교류를 했는데, 이러한 역할을 현대 시대에서는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히
특히 그 중에서 우리나라를 지나는 게 AH1과 AH6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모두 연결되면은 우리나라는 이렇게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또 물류 허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때?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요게 도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어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도로가 구성이 될 수가 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요런 이 아시안 하이웨이 도로 표지판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이제 14페이지, 교과서 14페이지 우리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영역은 꼭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숙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선 영역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로 영토, 영해, 용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영토는 토지, 땅입니다. 땅. 그다음 영해는 이렇게 바다입니다. 그다음 용공은 이렇게 항공, 바다,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영공은 이 영토랑 영해의 수직 상공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육지, 대륙이 영토가 있고 이 주변으로 영해가 있습니다. 근데 영공은 이 영토와 영해를 모두 포함한 그 위, 여기를 우리가 영공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영토가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12해리 정도 영해가 있습니다. 영해. 그리고 이 상공을 우리가 영공. 그래서 이 영공에서는 뭐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비행기 등등 요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규제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영토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영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해 범위를 꼭 숙지해야 되는데 영해 범위는 이렇게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입니다. 12해리. 그래서 해안선은 어디냐면은 이렇게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이제 해안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해안선. 그래서 이 해안선으로부터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12해리가 이 영해 범위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은 최저조위선입니다. 최저조위선. 그래서 여기가 육지고 우리가 밀물과 썰물 다 알죠? 밀물과 썰물. 그래서 이때 영해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밀물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썰물 기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은 이렇게 최저 더 낮은 이 썰물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부터 12해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12해리 그 다음 최저 조위선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범위는 이렇게 통상기선과 직선기선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단조로운 해안선의 영해 설정 기준입니다. 단조로운. 그래서 보통 우리가 동해나 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조롭죠.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동해안, 울릉도, 독도, 제주도, 마라도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섬 만약에 울릉도가 있다면은 여기서부터 12해리에 해당되는 범위가 우리나라의 그 영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영해를 설정하는 것을 우리가 통상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으로 직선기선인데, 자, 직선기선은 이렇게 최외곽 섬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영해를 설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직선기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서남해 해안입니다. 서남해. 왜냐하면은 이 서남해 해안 같은 경우에는 섬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했다면은 섬들이 최외곽에 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섬들을 이렇게 이제 이어서 여기서부터 12해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대한해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이쪽에 이제 일본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거리가 12해리를 둘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꾸어서 요만큼 3해리
요만큼 뭐 3해리 요런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대한해협도 이렇게 원래는 통상 기선을 써야지만은 직선 기선을 사용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대한해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일본 간 거리가 매우 가까워서 3해리까지 영해로 설정한다. 그래서 요 3해리, 12해리와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우리나라의 최외곽 도서 이렇게 서해 같은 경우에는 간척 사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과거에는 농업이 중시됐기 때문에 이 바다보다는 이렇게 땅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흙을 메꿔서 이렇게 영토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특히 영해 우리나라의 영토가 증가하면은 영해의 범위도 어때? 증가할까요? 안 할까요? 어, 자, 결론은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자, 왜냐면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이렇게 최외곽 도서로 12LE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쪽에 아무리 간척 사업을 해서 육지의 면적이 증가해도 어때? 영해에는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은 이 영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외곽 도서에서 12LE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아무리 땅이 많다 해도 영해에는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14페이지 자료 4 영해와 관련된 법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1조를 보면은 자,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해서 바다 쪽 12해리 선까지 이르는 수역입니다. 그래서 요런 지문을 내고 시험에 출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걸 이제 해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12해리 이내에서 영해 범위를 따로 설정하는 곳은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아까 전에 봤던 대한해협이겠죠. 대한해협. 자,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자, 해안에 저조선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저조선. 그러면은 이 저조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저조선. 그래서 이 저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살펴봤는데 자, 최저 조위선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최저 조위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밀물과 썰물 있을 때 이 밀물에서 12해리가 아니라 이 썰물에서 12해리. 그래서 제일 낮은 선 최저 조위선을 이 법령에서는 해안의 저조선 이렇게 이제 표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제5조입니다. 외국 선박의 통항입니다. 외국 선박. 자, 그래서 보면은 이 기본적으로 외국 선박은 우리나라의 평화나 공공질서 또는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 통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무해 통항. 그래서 이 이거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해 통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바다이기 때문에 아무나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우리가 무해 통항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렇게 외국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 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 할 경우에는 이렇게 꼭 미리 알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무해 통항권에 대해서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이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바로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다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입니다. 우리가 영해 같은 경우에는 12해리였죠. 근데 배타적 경제 수역은 그 200해리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200해리에서 영해를 제외한 범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륙이 있다면은
자, 여기까지가 영해입니다. 12해리. 근데 여기서부터 200해리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188해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한마디로 이 경제적 권리입니다. 경제적 권리. 근데 이 200해리까지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 권리를 지니는데 그 경제적 권리가 뭐냐면은 이렇게 해양 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 이용, 보존, 관리까지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경제적 권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바다를 이렇게 환경을 보호할 권리, 혹은 그 밑에 자원을 관할할 권리. 그 다음에 또 자주 한 번씩 나오는 게 만약에 이렇게 인공섬이나 설치물까지도 이렇게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우리가 경제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무해통항권 맞죠? 무해통항권. 이 무해통항권 같은 경우에는 영해에 해당되는 겁니다. 영해. 그래서 실제로 이 배타적 경제수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가의 선박 혹은 그 하늘, 영공,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자유롭게 통행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한할 수는 없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해에 왔을 때는 우리가 그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보통 우리가 이제 무해통항권을 사용하고 있다.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료 5입니다. 자, 자료 5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5를 보면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할 경우에 이렇게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복될 수밖에. 그래서 이렇게 한일 중간 수역,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하고 울릉도와 독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땅이기 때문에 요 12해를 제외한 대부분의 범위가 이렇게 중간 수역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중간 수역은 이렇게 일본과 우리나라가 공통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동 권리.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설정해서 공동 조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중국이랑 이렇게 사이에 있는 게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고 일본은 이렇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한일 중간 수역 두 지역이 있고 이렇게 울릉도랑 독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2해리에 그 영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중국과 지역이 어디고 일본과의 지역이 어딘지 이 정도만 꼭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대한해협 보이죠? 이렇게 3해리까지.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